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많은 이슈들을 다뤄보는 시간,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주식시장에 힘내서 대응을 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먼저 인사 나눠봐야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선생님 생신이셔가지고 저희가 생신 축하드린다고 댓글을 다 읽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기분이 뿌듯하고 또 그 생신 중 그 문구 중에 10년이시면 30년 하라는 문구 네, 보고 주린이의 등불이 되어달라. 근데 너무하세요. 저도 쉽게요. 그리고 또 월급 줬다 투다 이분 또 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선생님 생신 축하드린다고 또 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렸거든요. 자, 의미가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슈를 할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현대차라고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큰 그림에서 주도가 전장 사업, 그러니까 전기차 수트에서 전장으로 갔지. 선생님 그런데 주린이 분들께서는 전장하는데 전장이 뭘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자율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수소차 될 때 거기에 부품단에 아직까지 전장 사업하면 다 자동차 부품 회사야. 그런데 간단히 얘기해서 통신하고 자동차 사물 인터넷 연결시키는 그 과정에 연결되는 회사들, 그리고 카메라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그 기계가 인지해서 일을 하면 간단히 해서 수많은 사진 찍어갖고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센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블랙박스가 뭐 앞에도 사진, 이것도 빅데이터잖아. 우리가 사건 터지면 블랙박스보다 뒤지잖아. 네. 그게 간단히 해서 블랙박스가 이제 또 인공지능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인데, 그치, 부품 회사들인데 이게 통신, 사물 인터넷, 이거와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구조화돼서 연결돼서 하나의 비즈니스 툴을 만든 큰 틀을 전장 사업.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장 사업 관련주 하면 옛날에 자동차 부품주들인데 거기에 사물 인터넷 쪽이라든지 블랙박스 쪽이라든지 센서 쪽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벌써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네. 배터리 데이 이후로 우리가 전장 사업 딱 치고 나가서 뭐 모토렉스라든지 라눅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더블 갔나? 오. 그리고 근데 우리의 만도도 32,000원짜리가 39,000원. 요새 조정하는데 요거 조정하다가 나는 다음에는 45,000원, 또 조정하다가 5만원 이렇게 해서. 그럼 만도의 최대 목표치는 얼마로 보세요? 왜냐면 만도를 소개를 해드렸었으니까. 또 너무 본다 그러는데 3년 코스는 10만원. 3년에 10만원? 이거 뭔가 낙찰 같지 않아요? 그렇게 그럼 되나? 3년에 10만원, 1년에 얼마? 1년에 3등분. 그럼 3만원이면, 그러면 6만원이지. 6만원이지. 알겠습니다.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길게 본다는 건 그만큼 산이 높게 올라가려면 골도 깊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25만원에서 70만원. 그러면 몇 배야? 그것도 한 3배 이상 갔지. 25만원, 70만원. 3배. 그치? 그 LG화학 무거운 게 전기차 배터리 그 하나 갖고 그러면 3만원짜리 곱하기 3 해봐. 그게 9만원, 10만원이잖아. 그러면 만도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변이 다 도와줘야 돼. 혼자만 가겠어? 근데 선생님, 만도보다는 우리가 자동차 부품단 하면 당연히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를 더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현대차, 기아차는 그 화석 연료의 전기차 대체 속도가 자꾸 나와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게 이제 이전되는 속도, 그러니까 화석 연료 휘발유 넣느라 이거가 수소 전기차로 이동되는 속도도 고민해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시중에 불려 있는 완성차에 대한 재고들, 이게 중국, 그리고 전기차의 가격 하락 속도,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가 주장한 대로 25,000달러짜리 자동차 생겨. 전기차 기능은 제네시스나 이것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 나는 뭐 차를 세워놓고 잘 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모니까 그런데 근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 출퇴근용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유지비가 암만 그 출퇴근용이라든 어떤 영업용으로 쓰시는 분들 보면 미니멈 300에서 600만 원이야. 근데 전기 충전 이렇게 따면 그거 10분의 1로 줄여버리거든. 그러면 이거 유지비 자체, 우리가 갖다 주유소 가고 만땅 채워주세요 이 단어가 이제는 없어질 수가 있고, 충전 시스템,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야? 중고차,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고민, 내 완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소화돼야 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충전 시설이 확산이 되는 속도, 그럼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 간단히 얘기해서 아파트마다 충전 됐다 해서 전기 꽂 줄 수 있는 순간에는 나는 이거 큰일 난다고 봐. 완성차, 석유 자동차들은. 그러면 불편성이 없어지거든. 그러면 이 그 전기차의 그 판매 매출 속도가 엄청날 것 같아. 지금은 나도 전기차 한번 보러 갔어. 테슬라. 타면 나. 저 괜찮겠다. 움직이는 애플이네. 응? 그런데 안 샀어. 왜 안 샀냐? 내가 같이 깜빡깜빡하고 잘하고 충전소가 충전 타이밍을 놓쳐 배터리 방전될까봐. 그렇지. 그리고 이게 방전되고 하면 이게 또 배터리 이게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수명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직까지 이게 전기차 단가지만 이게 이제 사고가 나거나 접촉도 안 하거나 배터리가 수선될 때 배터리 새로 갈아라. 요새 짜라 사는 거 똑같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유지, 보수, 비용, 관리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단가 낮으면 가벼워져. 그리고 배터리 교체도 아주 그냥 쉽게 될 수 있고 단가가 확 낮아. 네. 그러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충전 인프라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지금 휘발유 같이. 그럼 이거는 뭐 나는 석유 화석연료의 에너지에서 일로 가. 그리고 앞으로 기후협약이라든지 그 국제적인 게 독일은 어느 연도부터는 휘발유 그 자동차를 못하게 하겠다 하는 나라도 네. 생겨. 선생님 살짝 정리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전장 사업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수소 전기차가 기존의 그런 석유차를 대체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그룹이 분명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선생님께서 기후협약 관련해서 시장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사실 자동차에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서 이런 시장을 몰랐는데, 현대차가 전 세계 수소차 시장 1위더라고요. 그치. 근데 수소보다 그냥 수소 전기차라고 해야 돼. 근데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수소차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승용차하고 상용차를 해서 수소 전기차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고 있대요. 그래서 기존에 2018년도에 출시했던 넥소라는 차는 지금 11,000대 이상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됐다라고 하고, 2020년 7월 최근에 발매한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의 한계를 조금 보완하면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수소 전기차로서 좀 시장 영향을 좀 팔려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EU 집행위원이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수소 경제 전략 발표. 그치. 그 직후에 수출을 했대요, 스위스에. 10대.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를 찾아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제 스위스에 인도를 해가지고 좀 팔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수소 전기차를 또 글로벌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수소차 쪽에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니콜라가 한 번만 충전해도 2,000km까지 주행한다고 한 거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거의 사기로 판명되는 것 같고. 근데 왜냐면 제가 지금 그 스펙을 찾아보니까 넥소라는 차가 있었고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 있는데, 이 수소 전기 트럭이 한 번 충전하면 400km를 주행한다 그래요. 그럼 2,000이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 뭐 수출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래도 매출 기여도가 얼마 될 것 같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동에도 팔긴 했대요. 아직은 그 매출단이나 실적단은 나는 의미를 안 둬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이제 대체가 되려고 그러면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이나 인프라라든지 이런 건 10년 걸릴 것 같아. 아직도.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대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고차 시장이 커질 거다. 아니 중고차보다 그 기존 상용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10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기존의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 전기차로 완전히 바뀌지 않아. 사람들이 가까이서 암만 좋은 거도 그 절대 안 쓰고 그냥 이게 자동차에 또 그 복고풍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클래식카. 그런데 내가 갖다 얘기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전체 자동차 수요가 100이라면 전체 100에서 30% 넘어가는 데를 50을 내가 반으로 보지 않아. 30%가 전체 그 전기차라든지 이런 화석연료 쓰는 차가 아닌 다른 걸로 가동하는 데는 세상이 됐을 때가 그게 한 10년 걸릴 거라고 봐. 그러면 50% 넘어가면 이미 판이 바뀌었다고 봐. 그러면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뭘 준비를 해야 돼? 뭘 준비? 대체될 거. 나는 그 인프라 시스템이라든지 이 대체됐을 때 자기네들이 상용차가 재고로 남을 것 같은 그 시장을 선점해서 이걸 풀어주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을 집중할 것 같고 그 재고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로. 우리 이제 우리나라 옛날 갔다 오면 쿠바 가면 저 차 있네 뭐 이런 맞아요. 옛날 버스. 이런 거 같이 이제 우리나라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네트워크화 시킬 것 같고 이게 이제 글로비스가 담당할 것 같아. 현대 글로비스가 물류 및 자동차. 네. 그러면 실어다가 뿌려버리는 거야. 뭐 남미나 동남아나 수출을 한다는 말씀이신 그치. 거죠. 그 인프라 이게 대단할 것 같고 그러면 대체 자기네도 완성차 만들고 지네들이 잡아갖고 할 때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잖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수소 전지나 충전 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충전 설비 인프라를 공략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중고차를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수소 전기차 충전을 하기 위한 플랫폼 설치를 한다. 그럼 전에 수소 전기차 플랫폼 얘기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제 기억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 전화기 부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옛날에는 전화기 박스가 곳곳에 있었는데 요즘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것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담당할 수 있는 회사가 나는 선정된 것 같아. KTS? 아니야, 그거는 현대차하고 무슨 상관이야? KTS는 오히려 현대차가 M&A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로템. 근데 충전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로템이 어떻게 충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쉽게 주유소처럼 제가 그 공중전화 박스를 말씀드린 건 길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충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건데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뭔가 충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망이 아직은 없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현대로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지하철 전동차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빌리티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고민을 했겠지. 글로비스, 중고차, 네트워크, 글로벌, 물류. 그러면 이런 충전소 인프라 이런 거를 현대차나 기아차가 또 그 사업부를 넓혀서 하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돼서 현대로템이 집중하게끔 하는 시나리오. 그거는 이미 그 전략회에서 결정된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기존에 있는 사업 외에 플러스 알파가 수소 충전 시스템. 거기에는 수소 충전 시스템,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다각화되면서 가겠지. 그러니까 또 현대 로템도 또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구도가 다 모빌리티화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 달 때까지. 그러니까 난 불을 띄워놓고 회장 다는 게 빠르면 3년, 길면 10년. 정몽구 회장님의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3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 근데 선생님 얼마 전에 찌라시 동거 아시죠? 무슨 정몽구 회장님 관련. 약간 치매 뭐 이렇게 뭐 하고. 2020년 7월에 정몽구 회장님 위독하시다라는 찌라시가 돌았어요. 근데 대장 개실염 때문에 입원했다 치료하시는 거고 위독하지 않다라고 그룹 차원에서 해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돌아가시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큰일 날 기업이 그러니까 삼성그룹하고 이건희 회장님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있어 없어? 선생님 우리 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 얘기 한 번만 딱 정리를 말꼬름하게 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수소차 관련해서 현대차는 큰 미래 지도로 봤을 때 어쨌든 석유에서 수소 전기차로 갈 거고 그거를 한 10년 정도의 기간 내로 준비를 하면서 중고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다가 판매를 할 거고 또 국내에는 충전 시스템을 만들면서 물류랑 합쳐가지고 뭔가 구상을 할 거다. 그 속에는 현대로템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그러면 니콜라 사태랑 이런 여파랑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이 길을 나아갈까요? 현대차는? 그거는 니콜라는 그냥 그 하나의 이런 거가 나올 때 사기치는 사람들 무수히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건수로 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하나그룹이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그 상황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는 게 현대차 그룹 같아. 오히려 지금 점유율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믿을 만한 데는 현대차 그룹밖에 없다. 이런 거에 오히려 그 이익을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상용화되는 거는 갈 길이 멀고 나는 그래서 수소 전지나 수소 인프라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법이 바뀌어야 돼. 법? 어떤 종류의 법이죠? 그걸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나? 안 좋은 거를 난 인마이 나한테 난리 나겠지, 그지? 우리 여기는 옆에, 하지 마, 막 그렇지. 이렇게. 아파트 옆에 터질만한 거 갖다 넣어봐. 그쵸, 좀 위험하니까. 그리고 요새 또 전기차 그 코난가 불나고 맞아요. 불나는 영상 있었어요. 그런 거 봐도 심장 뜨끔뜨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LG전자 배터리가 잘못 서로도 막 싸우는데 이제 판명은 현대차 쪽에서 이제 뭔가 잘못된 게 판명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님비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우리나라 특히 안 된다 그러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노이즈들 네. 저것 좀 끄고 오시죠. 네, 지금 뭐죠? 저게 뭐죠? 청소를 시작했어요. 제가 끄고 올게요. 잠시만요. 참 재밌는 방송이야, 그쵸? 어디까지 했죠? 님비 현상. 근데 선생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주유소가 앞에 있다 그러면 무서웠었던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지금은 딱히 뭐 그렇게 막 위험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소 전기차 그런 충전 시설도 분명 안정성에 그러니까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인프라 나는 그걸 10년 잡아. 10년.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2030년. 2030년 사이에 나는 정의선 부회장께서는 부자 떼어내고 저 한전부지 거점 만들고 모빌리티 센터를 만들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또 운송체, 지하로 가는 트램 이런 것들이 다 계열사 내에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왕국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 정의선 부회장 거점으로 뭔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글로벌 수소 전기차 시장이 3파전인데 현대, 도요타, 벤츠래요. 그래서 현대가 넥소를 대량 생산하면서 이미 시장에서 성능, 내구성, 안정성 검증을 받았고 수소 전기차에서 수소 전기 트럭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면 도요타는 수소 전기차 미라이, 그래서 수소 전기 버스 양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벤츠는 2024년에 수소 전기 트럭 양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3파전인데 GM이 니콜라를 통해서 이제 수소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 다시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중국의 상하이차가 5년 내 10가지 종류 이상의 수소차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선점화 시켜서 치고 나가시는 것 같아.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까 방송 전에 살짝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수소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이것도 판매를 통해서 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은 그것부터 먼저 법제랑 이 인프라를 먼저 갖추는데 총력을 다할 것 같아. 왜냐면 기술은 있고 간단히 해서 판매하는데 고객들이 쉽게 지금 자동차 같이 사줘야 되거든. 그런 시장 인프라가 되려면 편의성과 보험법도 또 같이 맞춰져야 되고 보험? 차량용과 연관된 휘발유와 연관된 보험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나 수소차에 관련된 보험이 규제해야 되거나 자동차 보험 말씀하시는 그치. 거죠? 이 보험 시장도 굉장히 중요해. 렌트. 왜냐면 그 법제화에 따라서 이게 간단히 해서 차를 사는데 우리가 내 돈 주고 다 사는 게 아니라 금융 인프라를 통해서 많이 사고 또 보험이라든지 세라든지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 그게 갖춰줘야 돼야 이게 이 시장이 커지니까 이 시장 인프라를 먼저 만드는데 주력하는 게 총력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 아까 충전 시설, 충전 시스템 또 그걸 교체할 수 있는 전지의 그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한 10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전기차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은 그 10년에 앞으로 될 걸 미리 벌써 땡겨서 지금 우리 또 급하여 있잖아. 네. 근데 실제는 인프라하고 법이 먼저 되는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장은 참 영악하고 선명한 것 같아. 왜냐하면 부품단부터 먼저 가잖아. 난 그게 정답인 것 같아. 그리고 완성차 현대차는 이제 제일 무겁게 한 단계 올려놓고 10만 원에서 지금 18만 원 왔거든. 이제 당분간은 현대차는 가성비가 없는 종목이 된 것 같아. 많이 가봤죠. 근데 현대차는 항상 몇 년 전에도 박스권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래도 이제 16만 원 그걸 뚫었어. 14, 15만 원 계속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18만 원과 22만 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이제 뭐 몇 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이거는 나는 기아차가 얼마나 밑에서 치고 올라와 주냐 그리고 밑에 단의 부품 단의 종목들의 전장사업 에너지가 얼마나 갖다 얘기해서 바이오나 진단 키트나 이런 것 같이 커지느냐 거기에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전기차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 다가오는 14일에 수소 전기 상용차 글로벌 로드맵을 공개한다라고 해요. 온라인을 통해서 대형 트럭 액션트를 기반한 온라인 신차 발표회를 겸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 목표나 경영 전략을 또 공개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차의 수소 전기 시장 앞으로 어떻게 선점을 할지 같이 행사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스템 자체의 판로가 훨씬 더 먼저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2020년 9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부산항을 통해서 스위스 수소 저장 기술 업체인 GRZ 테크놀로지스 유럽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출했다라고 해요. 비자동차 부분에 수출한 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현대차가 자동차를 떠나서 열차, 선박, 자가발전까지 또 이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거라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그룹에 영향을 줄지 우리가 그 발전 방향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시간 현대차 그룹의 수소차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배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